자, 이번 시간 만세전입니다. 만세전이라는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대단한 내용이 막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920년대에 우리나라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런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지배를 받은 이후에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고발하는 소설들이 많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 만세전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만세 사건이 있기 전해의, 한 해 전에, 1년 전 겨울이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1919년 바로 전해, 1918년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운동 직전이죠. 그래서 민족의 현실이 뭔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자 이런 것까지는 못 나가고 아직까지는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당대 현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작 중에 하나. 자, 그래서 문학과 역사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동경 유학 중인 지식인 이인화라는 사람이 동경 유학 중에 있다가 집에는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왜냐면 옛날에 조혼, 빨리 결혼시키니까 대를 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뭐 그 아내하고 그냥 집안과 집안끼리 맺은 거니까 별 사랑을 못 느끼고 공부하러 갈게요 해서 동경 유학 와 있으니까 집도 부자죠. 부잣집 도련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와서는 그냥 뭐 일본 사람들 틈에 섞여서 일본인처럼 살았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거기서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러고 나서 현실에 대한 별로 감각이 없었어. 그리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러고 살아왔다가 이 집에 아내가 그 병이 걸렸는데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전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집으로 갔다가 아내가 죽어요. 며칠 후에. 그러고 나서 다시 동경으로 나오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그래 올가을엔 좀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새로 성례 즉 결혼을 좀 해야 되지 않고 혼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이제 겨우 무덤을 빠져나가는 걸요. 이러면서 씩 웃어 보이고 끝나요.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막 사회사상, 계몽사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일어서라,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이런 얘기까지는 나갈 생각조차 못한 거지. 일단 너무 충격적으로 그냥 나라를 턱 뺏긴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럼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라기보다는 일제 강점기죠. 강제로 점령했을 뿐. 불법적인 사건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한테 옛날에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국제법이라든지 그런데 아직 어두웠던 조용한 나라 하나를 그냥 아작낸 그런 사건이에요. 36년, 35년간 강제로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회귀적 여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형 소설이죠. 여로형 소설이면서 원점 회귀형입니다. 우리 학교 소설가 구보시를 했나? 설명할 거예요. 여행 경로, 여정이 담겨 있다 해서. 여행길이란 소리입니다. 여행길. 그래서 여행길 위에서 우리가 견문을 쌓게 되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지금 10대 말고 한 20대나 30대 때 해외에 많이 나가봐야 돼요. 시간이 될 때마다. 돈을 모아서라도. 배낭여행도 좀 가보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실제로 그 현장에 간 것과 TV 같은 거로 뭐 랜선 여행 이런 걸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 전시되어 있는 작품 몇 개만 본다 하더라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갔느냐. 일본 여행 정도는 다들 어느 정도 다녀와 봤겠죠?
일본 가까우니까 쉽게 갈 수 있잖아. 2시간이면 가는데. 그죠? 유럽은 기본적으로 12시간, 14시간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로형 소설은 인물의 의식 변화, 내면 의식이 변화하죠. 그러고 나서 성장 같은 것이, 내면적 성장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로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인식이 변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넣기 위해서 이걸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동경에서 나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유형의 소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죠? 인물의 시대 인식과 자아의 각성 과정. 이게 나왔다. 자, 그래서 근대 소설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소설의 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로형, 원점 회귀형을 통해서 3.1운동 직전에 우리 민족의 상황을 폭로하기 위해 쓴 소설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재 소개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1922년에 발표됐는데 묘지였어요. 묘지가 무슨 말이죠?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곳이죠. 그죠? 무덤이란 얘기. 그러니까 지금 조선의 상황은 무덤에 가깝습니다. 다 죽었어. 자, 그래서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구나. 이렇게 해서 차라리 다 되져버려라. 이런 말이 나와요, 중간에. 자, 그래서 2년 후 만세전으로 제목을 바꾸어 완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지식인 청년인 나입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나의 눈에 비친 사회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경 유학 중인 내가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회귀적 여로 구조입니다. 원점 회귀형, 여로형 소설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점차적으로 현실을 자각하고 자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서 첫 번째는 식민지배의 폭력성이라는 것을 떠올려요. 그 다음에 자기 반성적 태도에서 근대화되지 못한 조선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현실에 너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았구나.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한다. 아, 저 사람들한테 이 근대의 사회를 알려줘야 되는데 여전히 막 갓을 팔러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근대 문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뭔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조선시대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1930년대, 40년대 이때까지도 집집마다 잘 나가는 집에는 노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었던 집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그런 식으로 근대화가 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나옵니다. 족보라든지, 그 다음에 치산이라고 해서 집에 이제 무덤, 선산에 있는 무덤 같은 걸, 산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거에 막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한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에요. 자,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이자 중편소설이에요. 단편소설보다는 길고 장편소설보다는 짧은 전체 분량이 일반 소설책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판본으로 민음사 판본인데 118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 번 읽어봤는데 별 좋아하는 소설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문학 수업에 한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만세전을 계속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냥 염상섭 선생님 스타일의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이 문학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별로 3대는 장편 소설이 엄청 두꺼워. 한 400페이지 넘어요. 그거 낑낑대고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내 스타일은 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학을 연구하고 문학적 기법을 파악해서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소설이죠. 여로형 소설이고 중편 소설이다. 자,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식민지 조선이 매우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징 첫 번째입니다. 회귀적 여로 구조를 사용하여 주인공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자아가 각성되어 나가는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로 구조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여행길 형식을 쓰는 거죠. 자, 일제강점기 사회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제시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사회 현실. 자, 그 다음에 당대 지식인의 자아 각성이 나타난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미 이 소설을 썼을 때 아직까지 막 그런 정도로 저걸 뒤엎어서 우리나라를 되찾겠다 이런 생각까지 막 많이 나가지는 못했다. 게다가 만세 운동을 했지만 그 운동이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제가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죠. 교란을 시키죠. 그죠? 네, 그래서 문화 통치를 통해서 친일파를 양성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마지막 일본의 마지막 총독 이름이 뭐냐면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얼마 전까지 있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죠. 아베 신조. 그죠? 아베 신조 그 집안이에요. 마지막 총독이야. 아베 노부유키가 보라, 우리가 알았던 조선은 얼마나 찬란한 세계였느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조선은 얼마나 미개한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하였느냐. 지금 비록 우리가 때를 잃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저들 안에 엄청난 것을 심어 놓았다. 바로 신니치. 친일이죠. 친일이라는 걸 심어놨다. 그래서 그들은 50년 뒤, 100년 뒤에도 자기네들끼리 싸울 것이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시무시하죠. 그거 이제 겨우 이제 거의 해결했어. 아직 남아있어요. 그 한일 합방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대빵이 이완용,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 당시 합방 축하금을 얼마 받은지 알아요?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지금 딱 기억나지는 않는데 한 5억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3억 아니면 5억이에요. 1910년에. 오늘날의 돈으로 따지면 3조에서 5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서울 묘지에 중요한 금싸라기 땅은 전부 그들의 후손이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 독립운동을 한 자손들은 쪽방촌에 가서 막 살고.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나라야, 그런 걸 보면. 아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사람들에게 정말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대접해준다 그러면 그거 왜 주냐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 원래 갖고, 그분들은 원래 이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놈들인데. 그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약하다. 각성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자, 그 한계. 그 당시에는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못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해서 인물의 내면 심리입니다. 자,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자각성이라는 걸 잘 설명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 심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쓰려면 1인칭 시점이 제일 좋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상징적인 소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직 근대화되지 못했던 조선의 현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동경 유학식이나 하고 있는, 심지어 잘 사는 집, 잘 사는 집이 뭐 일본에 어느 정도 협조했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짜임 보겠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어요. 아내가 어떤 병에 걸려면 유종을 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이제 젖꼭지에 그 종기 뭐 이런 식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그 째고 수술 받고 아물면 낫는 건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왜? 여자를 그
의사한테 여자의 그런 부분을 보이면 안 된다. 전근대적인 사고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면서 막 점치고, 굿하고 막 이래. 그래서 점점 악화되지. 그래서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전보나 연락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죽어요. 위독하면. 그거 넘겨도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위독한 상태. 그냥 우리가 뭐 이따가 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위독하다. 이 경우는 살 수 있지. 근데 병을 앓다가 이렇게 된 사람은 거의 죽게 되더라. 자, 그 전보를 받았어. 답답한 마음에. 그런데 얘는 아내에 대한 별 사랑도 없어. 그러니까 약간 방관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술집들을 전전하다가 연락사를 타게 됩니다. 관부 연락사. 관부가 뭐냐면 하관이에요. 하관이라는 동네가 뭐냐면 시모노세키죠. 그죠? 일본어로 읽으면 시모노세키가 됩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관과 부산을 하관과 부산을 연결해서 관부 연락선, 페리오를 타고 오는 거예요. 자, 이 연락선을 타는 거야.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나는 배 안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기.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조선인들, 요보들 말이야. 우리 막 중국 사람들 보고 짱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보들 붙들어다가 일본에 팔아먹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강제징용된 거야, 거의. 그래서 강제징용뿐 아니라 그냥 팔아먹었는데 돈 벌러 간 거지, 사실. 강제징용까지는 아니죠. 근데 갔더니 완전히 지옥 같은 데 가서 살다가 죽는 거야. 군함도 같은 데 이런 데 팔려가서 죽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냥 일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처음에 빚을 지고 이런 거를 다 탕감해주면서 가면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일본 선진국이잖아. 세계 최고의 일본이야. 다이 니폰 데이코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가 하고 다 갔다가 완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돈벌이로 지금 쓴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는 막 열폭하는 거죠. 그렇지만 열폭해봐야 뭐, 그치? 나왔더니 어이 고치 오이데 이렇게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으로 와가지고 너 저기 그 불심 검문을 받아야 돼. 그럼 검문 받는다 하니까 그 조사할 게 있으면 들어오지 했더니 일단 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을 가지고 나가서 다 이제 검사를 받아요. 그러고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책 한 두세 권은 우리가 가서 좀 조사해보고 돌려주겠다 하고는 다시 들어가라 해서 타고 뱃머리에 서서 가판 위에 서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장면. 이렇게 되고 서울로 오는 동안 조선의 현실을 기차 안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김천, 부산에서 이제 기차 타고 김천, 대구 이쪽을 거쳐서 이제 서울, 경성까지 오는 것이죠. 조선의 현실을 체험해.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 아무런 의식이 없다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실에 눈을 뜨게 돼요. 눈 뜨는 계기가 돼요.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분노와 답답함으로 의식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주인공의 현실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덤.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그냥 죽어가고 있구나. 무덤이라고. 그래서 무덤 같은 조선에서 탈출하겠다. 아내가 결국 며칠 뒤에 죽어요. 그리고 조선을 떠나 동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술집, 그 앞에 이제 술집의 여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뭐 토킹 바 같은 데죠. 거기에서 바텐더를 하고 있는 여성과 대화를 하는데 걔네들하고 약간 친분이 있어. 그리고 서로 약간 이렇게 썸도 조금 타고 뭐 완전 깊은 썸을 타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기 동경으로 떠나기 전에 그 편지를 쓰는데 여기 이제 그 여인의 이름이 정자예요. 바를 정자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으면 마사코가 되는 거죠. 마사코하고 한테 이제 편지를 써. 그래서 나는 지금 도깨비들이 횡행하는 이런 다 죽어가는 조선에서 절망을 느낀다. 아무리
그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식민지로 전락했기로서니 교탁에 교단에 오르는 초등학교 교사가 사베로 있죠. 환도 일본 검을 차고 올라가는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왜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막 쓰게 되죠. 자, 이것이 만세전입니다. 자, 그래서 동경에서 서울로 경성으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떠나는 원점 회기형 여로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3.1운동 직전의 민족 현실을 보여주는 그 소설로서 당대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기말 시험도 못 보고 기말 시험도 포기하고 귀국 준비를 합니다. 자, 귀국을 앞두고 답답한 심정에 단골 술집을 가는 등 늑장을 부려.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약간 우리 소설 이방인이라고 읽어봤어요? 알베르 카미가 쓴 프랑스 소설가 이방인 읽어본 적 없어요? 그 작품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제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그저께일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냐면 이 세계 안에 세계 밖에서 이 세계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냉소적인 것도 없어. 별 생각 없이 바라보면서 떠돌아다니는 어디에도 섞일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소설. 그래서 1부 끝에 갑자기 이제 우연히 막 투닥투닥 싸움이 났다가 말리고 이렇게 했다가 그 햇살이 막 내리쬐는 해변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싸움에 휘말렸던 그 상대 아랍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권총으로 쏴 죽입니다. 4발 딱 쏴서 죽입니다. 왜 죽일까? 햇살이 너무 눈이 부셨다는 이유로 죽인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왜 죽이게 됐는지 이런 거보다는 너 왜 엄마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한 번도 울지 않았지? 그리고 엄마 장례식이 끝났는데 왜 말이라는 여자하고 같이 밤을 보내고 그 여자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이랬지? 넌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놈 아니야? 이런 식의 막 재판막이, 인민재판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세계의 아주 허망한 모습을 마음껏 비웃어대는 그런 소설입니다. 한번 읽어봐, 좀. 그 역사적으로 유명하다라는 작품들은 한 번쯤 읽어봐야 돼요. 그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처음에 읽으면. 고등학생들이 읽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 고등학생들은. 그 보면 꾸벅꾸벅 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라는 걸 바탕으로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고3까지는 읽을 시간이 없으시겠죠. 근데 방학 때 우리가 시간 들여서 읽어보려면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긴 소설도 아닙니다. 자, 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야. 자, 이방인 얘기를 좀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늑장을 부리고 막 술집에 가서 걔네들끼리 하고 뭐 농담 따먹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귀국을 하기 위해서 연락선을 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과 전개까지. 자, 위기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보 말씀요. 그랬습니다. 자, 요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보. 자, 한국인을 요보라고 했습니다. 요보.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 우리 그 뭐 일본 사람 보고 막 쪽발이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중국인 보고 짱깨 하듯이 걔네들이 한국인을 요보라고 했습니다. 뭐 병신 이런 뜻이에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은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입니다. 생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주민, 대만 원주민, 대만 섬의 원주민보다 낫다면 나을까. 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조선인에 대한 엄청난 멸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만의 생번이라는 말에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는 모두 껄껄껄 웃습니다. 자, 연락선인데 말 그대로 좀 좋은 배죠. 왜? 배 탔더니 일본인들은 그 목욕 좋아하니까. 그지? 그래서 센토,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늘날 같은 대중 목욕탕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은 그런 목욕탕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런 목욕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조선에. 그래서 지금 해방 이후에 그 목욕탕이 동네마다 있죠. 그게 뭐 말하자면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나만 빼놓고 다 웃었어.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봤습니다. 쳐다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노. 현실에 이제 눈뜨기 시작하죠. 더운 김이 막 서려서 걸자들입니다. 걸자는 3인칭을 조금 낮춰보는 그놈들한테는. 그치들에게는 이런 거. 3인칭 남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인칭 여성을 가리킬 때 권려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걸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욕객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욕탕에 들어가서는 조선 사람 멸시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사실 말이지 그러면서 자신의 소회, 즉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을 드러내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의 심리를 아주 잘 엿볼 수 있게 써놨다. 나는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걱정할 정도로 참여적인 경향은 없지만 자기가 만국 백성이란 것은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애국심 정도는 그래도 있다는 거야.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는 이만큼 형편을 털어놓고 말하는 이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고통입니다. 그 외의 경우의 고통. 주로 뭐죠?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인화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들어온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다 하면 뭐 1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그 사람이 일본에 사는 내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자이니치, 즉 일본에 있는 한국인 취급을 받고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차별적이에요. 한국 붐 막 이런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다 미쳐 있어요. 일본 젊은 세대는 제일 오고 싶어 하는 게 한국이고 한국에 다 돌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한국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일본을 국력으로 사실은 막 전체적으로 제치지는 못하는데 국력으로 어느 정도 앞서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올해 2026년 현재 세계 6위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세계 6위예요. 그죠?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매우 중요하다. 알았어, 너? 모른다고? 모른다고? 앞으로도 모를 거야? 이제 알았잖아. 네, 그죠? 네. 저 혹시 아직도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again 뭐 이런 쪽 아니죠? 네, 그죠? 네. 아니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하여튼 이 차별 대우 받았다니. 그죠? 네. 방금 선호가 이렇게 씩 쪼개고 있었는데 선호 이따가 선생님하고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 최근에 알았어. 왜 젊은 세대가 싫어했는지. 그리고는 젊은 세대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걱정이에요. 나라 걱정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선생님. 자,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고통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국 백성이 된 지 벌써 근 10년 동안 인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도록 내버려뒀다. 자, 반일 감정이 그 사이에 동경 유학을 하면서 무뎌졌어. 소학교 시대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했을 정도로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 어린 마음에 오히려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했어요. 자,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 들자마자, 철이 들자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뒤 유학생은 간혹 심사 뒤틀리는 일, 멸시, 차별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은 귀국을 할 때 하관, 시모노세키죠.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가시게 하를 때는 귀찮기도 하고 분해하게 돼요. 그러나 적개심과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란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압박을 할수록 저항하겠죠. 그런데 기실입니다. 기실은 뭐죠? 이미 분명한 사실로서.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 일제 압박감이 커지면 적개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 그죠? 그러니까 압박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되죠? 민족의식도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해도 가할 만큼 자, 정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왜? 민족의식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민족의식이 잃었다는 뜻이에요. 내 정신이 마비됐다는 것은 어렸을 때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식마저 동경 유학생활하면서 그 생활에 젖어서 그냥 잃어버렸다. 내던져버렸다. 자, 그러면서 지식인의 냉소적인 모습이 나왔죠. 어차피 나라 망한 걸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자동적이고 이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지성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 반항심은 피동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유발된다. 그렇지? 누군가 나를 억압하니까 확 그냥 분노, 적개심 그런 게 생겨난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일본인의 언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다. 결국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겠다는 자각입니다. 뭘까요? 요거죠. 독립의 필요성. 민족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스스로를 구하여야겠다는 자각이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 독립이 필요하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기묘한, 가장 필요한, 몹시 필요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일본인들이 멸시하면 할수록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엄청 뛰어들어서 당장 독립운동에 몸담고 이렇게 할 수조차 없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막 그런 의식이 팽배했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심해지죠. 20년대, 30년대, 일본이 점점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독립운동도 더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욕탕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렇죠? 목욕탕 안에서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한 생각이에요.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타성에 젖어서,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살아왔던, 일본 생활에 젖어있던 내가 민족의식도 무뎌졌는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최근에 느끼기 시작했는데 하필 관부연락선 목욕탕에 탔다가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처음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지금 자각하는 기회를 가져야겠구나.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차별한다는 사실을 다들 좀 알아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는 않은가요? 했더니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 시골뜨기가 입을 벌렸습니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애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순사와 헌병입니다. 무단 통치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조선인이 온순해서 일제 통치와 억압에 저항하지 못한다.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참 손하기 힘든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데라우치가 누구냐? 초대 총독이죠. 일본 총독이 참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죠.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이 똑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살 꿰기 시작하는 거죠. 하하하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독한 위인이 충동질을 하는 수작이다.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표독스러운, 아주 표독스러운 놈, 아주 야비하고 교활해 보이는 놈이 이 사람을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 사람은 굉장히 순박하지. 일본도. 그런 벌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촌뜨기 선생은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보시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악독해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음 낸다. 이랬습니다. 훨씬 재밌죠? 이런 거예요. 당신 맨날 그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 이게? 이랬습니다. 게다가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해서 시골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꿰는다. 아주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뿐이겠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하지. 그렇죠?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일은 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딱 관심을 보이니까 얘기합니다. 촌뜨기는 차차 취미 괴어옵니다.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죠.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놔야 되고 양복 한 벌 장만하여야 할 테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그죠? 그래서 표독한 남성의 속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헌병대 형님의 힘을 좀 빌려볼까 하고는 말을 한번 걸어본, 수작을 한번 거는 거죠. 신부는 염려했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큰 직업이나 얻어주고 굉장히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호기만장하다. 호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폼 잡는다는 얘기죠. 호기를 부린다, 배짱을 부린다 이런 얘기. 자, 밑에 보면 호기만장, 뽐내는 거죠, 그죠? 뽐내는 기세가 매우 높다.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란데 속으로 이건 뭐죠? 뭔가 구미가 당긴다는 거지. 관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수작이죠. 기술이야. 즉 호기심을 계속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실상 옆에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고 있는 나도 궁금해질 판이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은 한 번씩은 다 해봤죠. 옆에서 말하는 사람 얘기를 우연히 이렇게 듣고는 그 얘기에 빠져가지고 뭔 얘기지?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자, 실상 곁에서 엿듣고 있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런 소리를 듣는 시골 걸자는, 시골 그놈은, 시골뜨기는 더 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이 호기는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할 기자에다가 좋을 호자예요. 그래서 그럼 되게 재밌겠는데? 이러고는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토설,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나와 그 외 두 사람을 들을까 꺼리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꺼리는 것. 또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자,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나 혹은 주변을 꺼린다. 주변 경계를 하기도 하고 아무한테나 막 떠벌릴 만한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 작품에 반영된 당시 조선의 현실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목욕탕 이 그림이 나오죠. 자, 당대 조선의 현실은 뭐냐 하면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요보라고 멸시하듯이 부릅니다. 그리고 조선 농촌 노동자들을 속여서 데리고 빼내온 다음에 일본 각지 공장에 팔아먹는 거예요. 왜? 전쟁도 준비해야 되고 선진화를 시켜야 되니까 일본에는 공장이 막 건설되면서 노동자가 부족해. 싼 값에 막 부릴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수입하는데 거의 공짜로 갖다 팔아 넘기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대법원 판에서도 막 그 갚아주라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있죠. 삼성하고 비슷한 거, 별 3개 있는 거, 미쯔비시예요. 비시가 바로 그 별이란 뜻입니다. 미쯔가 3개예요. 그래서 삼성이야. 우리나라 삼성은 미쯔비시에서 온 거예요. 되게 웃기죠? 네. 혼다 있지. 혼다 앞에 보면 자동차 마크 이렇게 돼 있지. 현대 이렇게 돼 있잖아. 혼다, 현대 좀 비슷하지 않아? 나는 그런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혐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근대화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근대화가 됐어. 근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스타일로 가기 시작했다. 자, 조선의 현실. 결국 조선인들이 멸시당하고 인격체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당한다. 그래서 그 미쯔비시 같은 회사가 군수 산업을 업체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간 노동자들이 거의 대우 못 받고 그때 미지급한 돈 지급하라. 그리고 우리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00년 전인데, 80년 전인데. 그렇죠? 그분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조선의 현실에 분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훌륭한 직업의 의미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훌륭한 직업이란 얘기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조선의 농촌 노동자들을 속여서 일본의 공장이나 광산으로 팔아먹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수탈당하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상징적인 의미 보겠습니다. 그자, 표독한 위인, 도적놈, 협잡불황배.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조선 노동자를 속여 팔아넘기는 일본인을 상징하는 존재가 등장하죠. 자, 그러면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 훌륭한 직업, 누워 떡 먹기, 내지의 각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온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조선 노동자들을 사기쳐서 속여가지고 일본 공장과 광산으로 팔아먹는 일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더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제 막 전개됩니다. 자,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뭔데?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 끌어내며 묻습니다. 그래,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나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면서 쓱 돌아보다가 이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 관심 없이 멱 감는 것을 살펴본 뒤, 목욕에 열중하는 것을 살펴본 뒤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인데 내지입니다. 내지, 본국이란 뜻이죠. 일제강점기에는 내선일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지와 식민지, 조선 요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일본 각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 말이에요. 쿨이. 자, 쿨이가 뭐죠? 고력입니다. 뭘까요? 노동자, 육체 노동자죠. 그래서 육체 노동자를 의미한다. 쿨리. 그래서 쓸 꽃자에 힘력자를 썼습니다. 고력이에요. 고력. 조선 쿨이 말씀이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데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낸다 이랬습니다. 경상남도가 왜 제일 쉬울까요? 경상남도 어디하고 가깝죠? 일본하고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죠.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 와서부터 이제 부산에 들어가서 막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장 많이 진출하니까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남쪽 지방을 남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지방을 북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남선을 난센, 그 다음 북선을 혹센,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선과 북선 했는데, 북선 지방은 아직 충분히 많이 가지 않았어. 남선 지방은 많이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이 경계심이 적은 그것을 이용해서 일본 가면 좋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의 물정들을 많이 보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은 동경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저 나라는 배가 들어오고 막 물자가 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야, 우리보다 엄청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립니다. 하하하 이렇게 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선 노동자들을 속여서 일본의 각지에 있는 공장으로 팔아먹는 그 얘기까지 봤습니다.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